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라는 고민을 하지요. 그런데 모두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놓여져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각각의 길이 다르게 놓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할 때 어떤 답은 드리지만 자기하고 딱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멘탈, 마인드가 좋으면 분명히 좋은 쪽으로 가고 용기를 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포기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무언가를 이렇게 하려고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 기회가 많이 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이 부동산 침체기를 과거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됐더라.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내용을 가지고 잠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제목은 부동산 하락 시기를 견디는 마인드는 이라는 뜻입니다.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가격이 오를 때는 내가 아파트가 없어서 우울하고, 또 가격이 내릴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떨어져서 우울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라는 여행 속에 놔두면은 그게 정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보면 이렇게 이 어떤 어려움이 시시각각 이렇게 오는데, 시간 속에서 이 짧은 시간, 하루 또는 1년 또는 1, 2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극복이 돼서 이게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되다 보면 그때 어려운 게 사실 지금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구나. 그때 내가 위기를 좀 잘 극복했더라면 했는데 내가 좀 성급한 판단을 했구나.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에 놓이거나 또는 어떤 정말 우울하고 또 힘든 시기에 있을 때는 내가 살아가는 이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2, 3년은 그냥 2, 3%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야 라고 담담하게 시간 속에 보내준다고 한다면, 이렇게 10년, 20년 후에는 반드시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오다가 보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10대도 있고 20대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심지어 60, 70, 80대 이렇게 각각의 나이가 놓여졌습니다. 이 놓여져 있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은 10대가 바라보는 이 오늘과 이 80대가 바라보는 오늘이 느낌이 다르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 잘 될 거야 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지금 현재 어려운 게 뭐죠? 부동산만 어렵습니까? 무엇보다도 세계 경제가 어렵죠. 그리고 전쟁도 있죠. 또 코로나라는 질병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달러, 이자 이렇게 어려운 것들만 자꾸 보일 텐데요. 아마 그냥 한 10년 후에는 달러도 안정되고 내 집값도 오르고 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노력했더니 많이 모아지고 이렇게 좀 긍정적 측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런 하락 시기가 보통 보면은요, 과거 이게 97년도에도 한 3, 4년 왔었고, 그 다음에 2008년에서는 한 5, 6년 왔었죠. 그런데 그때는 다 이유들이 좀 있었는데 요번에는 그렇게 하락 시기가 길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한 2, 3년 정도 올해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을 해서 또 빠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경기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금이 많이 풀려진 부분들을 다시 좀 수습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미국발 금리 상승이죠. 그래서 상승하다 보니까 달러도 오르고 또 각 나라마다 거기에 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같이 금리를 높여주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갑작스러운 이자 상승과 그리고 또 어떤 매매가 되지 않게끔 제도, 규제
뭐 특히 부동산 규제가 좀 많이 있죠. 종부세부터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있다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남들이 다주택자들이죠.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금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꼴랑 하나밖에 없는 자가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도 같이 매각에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하려고 시세를 알아보다 보면 이거 내 거 많이 떨어졌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각에 집착하지 마라. 매각을 해서 근데 이런 부분들 있죠. 뭐 서울을 벗어나서 좀 투자로 갔다가 외곽이나 지방에 갔다가 내가 세금 부담이 많아져서 팔려고 하니 팔 수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또 팔려고 또 집착을 하다 보면 더더욱 안 팔리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파는 데 집착하지 마시고 다주택자분들은 어떻든 뭐 하나라도 팔아야 세금도 줄이고 세금도 내고 뭐 이자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임대를 놓는다든가 뭐 임대를 다 놓았는데 팔 수가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매우 저가라도 싸게라도 매각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2014, 15, 16 이런 시기에 샀던 분들은 좀 덜 번다는 마음으로 좀 매각을 해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매각을 해서 어떻든 내가 견디기 위한 이자를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급한 돈을 메우기 위한 정도로만 하시고 그냥 매각에 집착하지 말고 좀 2, 3년만 견디는 보유해서 견디는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왜 팔리지도 않고 나는 뭐 힘든데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서 팔아야만 하는데 막 이런 네가 차 대표 너가 내 사정을 알고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매각을 어차피 안 될 바에는 매각에 집착하지 말고 그 재산이 이게 내 식구인가 보다. 나에게 부속될 수밖에 없는 운명 가치할 부동산인가 보다 하고 체념을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2, 3년을 견딜 수 있는 걸 연구하는 것도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는데 굳이 팔려고 거기다가 애원하고 또 아무리 신경을 써도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팔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동산에다가 이렇게 매물로 내놓고 좋은 손님 있으면 내가 어느 협상해 드릴 테니까 해달라. 맨날 거기다 내놓고 전화하고 팔고 막 한다고 해서 팔리진 않는 거거든요. 이게 흐름상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좀 어려우니까 대출 가장 지금 무서운 게 대출 이자보다 이자가 지금 현재 뭐 0.5에서 3%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은 더 무서운 게 대출 이자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DSR이죠. DSR. 말로는 LTV로 해가지고 대출을 뭐 70%까지 해준다고 했지만 LTV에서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DSR, 자기 부채 상환 비율, 연봉에 따른 이 DSR이 적용되다 보니까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출 규제가 심각해서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DSR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장의 유동성을 강하게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이 풀리면 그때 가서 대출을 좀 활용해서라도 견디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은 과거 제가 IMF 끝나는 1997년과 미국발 리먼 브러더스 은행에 파산했던 2008년의 시기와는 지금 사뭇 다른 시기다. 그때는 그 골도 깊고 불황기가 좀 오래 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인위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확신하고 하나 있는 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 부동산이 대출 규제가 좀 심했죠. 특히 자기 자산의 LTV가 40%에서 60%. 과거 97년, 98년에는 LTV의 80%. 그러니까 자기 집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8억까지 대출을 받아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규제가 들어오면서 조정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하면서 40% 그리고 또 조정지역은 심지어 60% 정도 잡아줬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그렇지 재무 그러니까 이 부채의 비율상으로 보았을 때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불황기는 한 2, 3년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2, 3년 정도만 지나면 안정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하락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는 2, 3년만 어떻게든 내가 참으면 다시 시장이 안정되고 좋아져 거래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10년 내 보통 5년에서 6년이면 다시 또 바닥을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상승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동산 규제를 잡았다라는 거죠. 규제를 잡으면 가장 먼저 가격이 떨어지기 이전에 주택의 거래량, 부동산의 거래량이 뚝 떨어지죠. 지금 현재 뭐 언론상으로는 작년에 뭐 2분의 1 수준 반토막 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수준의 3분의 1밖에 거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거의 안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거래해야 되는 그 건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래 규모는 아파트 거래 규모를 봤을 때는 뚝 떨어져 있거든요. 뚝 떨어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어떤 거죠? 지방세가 줄어들죠. 그래서 행정 자치가 힘듭니다. 지금 현재 보통 우리가 주택을 거래할 때 취득세라는 걸 내게 되죠. 취득세. 이 취득세가 각 시군구 예산에 보통 한 35에서 한 4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토막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서울시만 해도 25개 구가 있는데 각 구에서 돈을 받아다가 서울시에다가 줘서 다시 예산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지도 하고 그리고 각종 사업도 하고 각 시군구에서 돈을 쓰는데 1년 예산 갖고 쓰는데 지금 취득세가 완전히 지금 거의 박살이 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쓸 돈은 많아졌는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세수가 없죠. 지방 세수가. 이럴 경우에 누가 힘들어요? 지자체가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언가가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거래를 좀 틀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취득세 하나만 보고 또 뭐 국세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양도세가 뭐 30 몇 조가 더 거쳐져 가지고 60조를 거뒀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세수가 한 350억 정도 돼서 거기에서 60조면 상당한 부분이죠. 그래서 부동산 이 거래량을 어느 정도는 활성화시킬 거다. 활성화시키는 단계가 되면은 안정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만 꼭 믿어주세요. 일본 7번은 아닌데, 여기 보면은요,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공급, 뭐 3기 신도시, 뭐 4기 신도시, 뭐 이건 필요한, 항상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시간, 내가 내 자녀의 학교, 내 직장, 내가 편한 데 살아야 되는데 굳이 나하고 무관한 지역에서 공급은 많이 돼 있고 내가 필요한 지역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턱없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요와 공급 봤을 때 수요가 여전히 많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급한다고 하는 그런 물량들은 사실은 수치적인 부분이 좀 강하지 실질적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보통 10년 걸리는데 뭐 요즘 신속통합기획이니 뭐 가로주택 사업이 그런 부분은 4, 5년짜리 공급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없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요와 공급이 이런 불균형만 가지고도 좀 마음의 안정을 좀 취할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하여간에 2, 3년 지나면 안정이 올 거다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뭐 전세를 놓고 갖고 오신 다주택자분들은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운영해야 되겠지만 영끌이 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하신 분들 많이 심적으로 불안하시잖아요. 내가 내 집 하나밖에 없고 대출 받았는데 대출 이자는 나가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공포감이 오는데 내가 살 때 왜 이게 끝물이었나 막 불안할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 5, 6년만 지나면
또 오릅니다. 왜 그렇죠? 이자 오르면 결국 물가 또 오르잖아요. 물가 오르면 화폐가치 하락하죠. 결국은 인건비, 뭐 또 건축 자재, 원부 자재들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요와 시장이 수요 공급에서 수요가 많으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긴축되고 할 때 사람들이 저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머니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좋아지면 또 내 집 마련 하러 올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그래서 1주택자분들이나 뭐 일시적인 2주택자 뭐 이런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또 자녀분들한테 하나 또 증여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세를 놓고 몸테크를 하더라도 좀 견디어라. 여기서 몸테크를 하고 견디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쪽에는 전세가 좀 높다라고 한다면 전세가 좀 낮은 곳으로 가거나 지금 같은 경우는 대출이 잘 안 나올 때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전세를 뭐 자기가 월세로도 좀 갈아탈 수도 있겠고 또 전세가 좀 싼 지역으로 가서 전세 자금을 좀 대출을 활용해서 일단 내가 갖고 있는 부채 그리고 내가 필요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근데 막 내가 좀 나는 좋은데 꼭 굳이 살아야 되고 여기에서 살려니까 전세를 놓고 전세 관리 너무 비싸니 가지도 못하고 끙끙 소갈이 하고 계시는 분 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지역에 사는 기회 경험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경험을 넓히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몸테크를 하더라도 한번 좀 견디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견디는 기간이 막 굉장히 평생 견디는 게 아니고 한 2, 3년 정도면 충분히 될 거라고 보시고요. 또 경기가 이제 보통 경기가 침체되면 중산층이 서민화되고 서민화는 빈곤층화됩니다. 이 부분이 언제가 있었냐면 2008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2010년과 2012년 사이 이때 하우스푸어라는 말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하우스푸어가 일어나고 또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거래량이 없으니까 세수도 거치지 않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2014년 1월 1일에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다 풀어서 시장 활성화를 해줍니다. 항상 이 정부는 안 하겠다고 하겠지만 과거로 보나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부동산이라고 하는 경제 자체 흐름은 상당히 영역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부동산 경제 활성화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를 일으킴으로써 뭐 트럭에서부터 거기에 관련된 심지어 뭐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일자리가 또 창출되기도 하고요. 또 이사를 하면 이삿짐 센터도 있고 인테리어 소품, 인테리어 가게 그리고 또 도배, 장판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일자리 좀 창출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이렇게 정부 자금으로 하는 것들은 일회성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좀 잘 살아나서 꾸준히 가게 된다면 정말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좋은 일자리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면 규제는 풀린다고 믿어라. 그리고 이 규제 지금 현재 은행 이자를 높이는 것도 규제죠. 대출을 대출을 안 해주는 것도 규제잖아요. 그리고 각종 양도세, 중과세를 한다, 이런 것들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면은 양도세도 도전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팔아서 10억짜리를 사거나 11억짜리 사면 양도세 낸 걸 다시 다 돌려주고 10억짜리 샀는데 8억짜리 산다 그러면 일부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도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침체가 되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규제가 좀 더 빨리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은 주식처럼 단타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어차피 살려고 내가 집 산 게 투자의 목적이 있었지만 내가 거주도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짧게 보지 말고 좀 길게 보아라. 그다음에 지금 다주택자분들은 종부세, 중과세가 있으니까 어차피 힘들더라도 시장에서 팔아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죠.
과거에는 우리가 아파트 있으면 하나 내가 살고 소형 아파트 사가지고 월세를 받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종부세가 높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월세를 사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특히 다주택자분들이 고민이 많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한테는 말씀드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있잖아요. 요거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 그래서 종부세 경감도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뭐 전 세계 어디 가든 주택을 가지고 임대를 넣는 건 당연히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집 사는 거예요. 이거 돈이 있어도 안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가 남으로써 세금 부담이 좀 줄어들 거다라고 믿어라. 그러면 좀 더 마음이 좀 가볍죠. 그래서 짧게 보지 말고 좀 길게 보았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마지막 이자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죠. 그래서 떨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과거 1920년대에 환으로 쓰던 시기에 있었던 그때 시기에 집값과 물가가 뭐 15배인가 20배인가 그때 폭등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끝이냐 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얼마나 올랐습니까? 우리가 계란값 하나를 가지고 옛날에 그 아시죠? 약과하고 계란하고 바꿔 먹던 시절. 그때 5원, 뭐 10원 하던 것들이 계란값도 지금 300원 뭐 이렇게 가던 시기가 돼서 올랐잖아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이것은 우리 인류의 생산성의 문제가 이게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데 그러면 화폐 가치 하면 인건비는 오른다는 거죠. 인건비는 매년 2%, 3%, 4%는 오르잖아요. 매년 올라가죠. 10년 올랐더니 30%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르면 거기서 인건비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짓는 게 로봇이 짓는 건 아니잖아요.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고 또 거기에 업무자재인데 또 사람이 생산하는 거니까 또 가격이 오를 거고 그래서 가격이 상승되는 거에 맞춰서 화폐 가치가 하락되고 결국은 나의 부동산도 오를 수밖에 없다. 단 오를 지역을 선택을 해야지 아무 지역이나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영구적으로 인구가 소멸되는 과정을 거쳐서 행정 그 지자체가 아예 없어져 가지고 가격이 절대 죽을 때까지 안 오르는 데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집을 살 때는 인구가 유입되는 곳일 것인지 아니면 인구가 그냥 유지되는 곳인지 인구가 줄어드는 곳인지 나중에는 인구가 없어져서 행정 지자체 자체가 없어질 것인지 이걸 계산을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가 갖고 있는 동네의 부동산은 영원히 안 오를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소각이 아니죠. 그냥 매각을 하시거나 없애버려셔서 조금이라도 오를 지역에 투자를 해놓으시고 그 싼 지역에서 살아야만 한다면 전세나 월세로 사시고 오를 만한 지역으로 사두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뭐죠? 오른다 안 오른다는 뭐죠? 수요가 많고 공급이 없는 곳을 선택해서 하시라는 거죠. 내가 어디 뭐 지방에 어디에 근무를 해야만 해요. 그런데 서울하고 아니면 부산하고 대전하고 너무 멀어. 그래서 거기에서 굳이 서울 거 팔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서 있을 필요는 없겠다. 거기에 있는 집 아마 인구도 줄어들어서 빈집도 많을 거예요. 그런 집들 그냥 전세 내서 잘 고쳐서 살다가 내가 사는 게 끝나면 올라오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좀 이제 침체되기 시작했죠. 과거에 보면 많이 우울했던 분들 무조건 냈다 파는 게 다 자는 건 줄 알고 그냥 다 팔고 나서 삼겹살 먹고 소주 한잔 들이키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곳은 좀 힘들더라도 지탱을 하시고 견디어라. 2, 3년이면 좋아진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